이제 계속 들어오시고 있으시거든요.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들 정리하지 마시고 두서없이 그냥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한 뒤에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을 계속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어요. ADHD 아이들과 트라우마 상담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1시간 동안 이제 아주 급박하게 흘러갈 겁니다. 1시간 안에 사실 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기본이 90분 아닙니까? 기본이 90분이어가지고 말도 되게 빠른데도 기본이 90분이잖아요.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의 얘기를 계속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현장의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자꾸 기본적인 이론과 그 정리되는 내용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개별적인 개개인의 특성이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까지도 계속 포함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시간을 좀 짧게 쓰지 못하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1시간 해야지 생각하면 하고 싶은 내용에 반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고 워낙 제가 말도 빠른데다가 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오늘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조금 있다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녹화분을 공유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나 이제 녹화를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워낙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 또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녹화분을 공유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양육 습관이나 여타 다른 워크숍들을 참여하신 분들은 여전히 한 5년째죠. 5년째인데도 여전히 아이들과 일이 있거나 이러시면 문자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또 오래된 수업을 같이 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신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이제 정신적인 뭐 심리 치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치의 같은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카톡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아서 좀 빠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빠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대로 깊이 있는 변화까지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럴 때에는 뭐 1대1 상담 신청이나 코칭 신청이나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들이 가진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심리 치료사 한 분, 심리학자, 치료사는 아니고 심리학자신데 그분의 정의가 저는 언제나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나에게 온 어려움인데 그것을 해결할 자원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수는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면 스트레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한 개, 두 개밖에 오지 않았지만 그 한 개, 두 개를 해결할 자원이 없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될 만한 많은 것들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원이 많이 될 것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주거나 지식을 주는 그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기술이나 어떤 전략들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건 또 스스로의 힘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자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인관계에 너무 깊이 목적적으로 또 달려가시면 또 지치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ADHD, 오늘은 ADHD 진단받은 그 아이들과 트라우마 심리 치료실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 얘기를 나눠드릴 건데요.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ADHD 치료사는 아니기 때문에 ADHD를 다루는 일을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하진 않아요. 다만 ADHD 특성이 가져오는 그 사람의 성향, 그 성향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제가 도와줘야 됩니다. ADHD 성향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불안과 우울과 그다음에 자존감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성 이런 것들로 인한 개인적인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사실 제가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고 성인도 만나고 있지만 성인에게는 선택권을 좀 드리고 인식을 올려드려서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드리지만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이 어떤 게 어려움이 있다던데 라고 해서 ADHD 코칭 역할을 하실 분이 주변에 없다. 부모도 없고 그 코치를 꼭 따로 두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하면 제가 ADHD 코칭 역할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ADHD 코치 역할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신의학과 선생님을 ADHD 약물 치료자로서 한 분 섭외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코치가 되시든지, 부모님이 심리치료사가 되시든지, 아니면 저 같은 심리치료사를 한 명 섭외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자원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 아이들을 만나는데, 왜 첫 번째 주제를 ADHD 진단받은 아이들의 트라우마 상담실의 모습으로 정했냐면요. 자폐 스펙트럼 진단받은 아이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트라우마로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진 아이들도 만나는데, ADHD 진단받은 아이들과 함께 사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ADHD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듭니다. 자폐 스펙트럼, 자폐 진단을 받은 경우랑 ADHD 진단을 받은 경우가 사실 좀 너무 생각하기가 좀 달라요. 요렇게 비약을 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개인적인 제 중심에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진단을 받았건 안 받았건 모든 인간의 어려움과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진 장점은 다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단을 받았다, 어떤 장애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진단을 받지 않아도 가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라는 사람도 참 가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이 차이가 있든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정서적인 어떤 두뇌 그 신경학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비약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요, 부모님들은 삶을 환경을 바꾸는데 빠르게 돌입하십니다. 그게 신체적 장애, 눈으로 드러날 때는 더 빨리 돌입하시고요.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받아들인다기보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볼 때에는 심적인 충격을 해소하는 데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 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장애, 팔이 없다, 다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 장애를 도와줄 수 있게 온 환경을 다 바꿉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야 되는 아이가 있으면 이제 집에 문턱 다 없애고요. 그리고 뭐 1층으로 이사 가시고요. 뭐 로열층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고요. 바로바로 돌입하십니다. 그래서 행동이 빠르게 돌입이 되고 그리고 개입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와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빠르게 안착이 잘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슬픔에 대한 것들, 힘듦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다루셔야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모든 인간의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 나는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애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과정에 친구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나누기도 하시고 혼자서 예술로 승화시키고 소화시키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 도움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시는 부모님들은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서적인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정신질환 혹은 어려움이 있으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장애라고 진단을 받으면 한편 받아들이는 이게 포기라고 해야 할지 체념이라고 해야 할지 수용이라고 해야 할지 이게 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 가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셔야 돼요. 자, 자폐 스펙트럼이 그렇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사실은 제가 있는 영국, 영미권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을 받아서 자폐 진단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한국의 문화에서 보는 이 사람이 자폐라고? 자폐인지 몰랐어. 이런 게 많아요. 자폐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까지 진단을 많이 내려서 주변에 자폐 진단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옆집에도 여자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몸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집을 그 한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렇게 말 뛰듯이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같은 속도로 계속 뛰어야 되고 10분 이상 뛰어다녀야 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뛰어다닐 때는 그 소리가 그냥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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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좀 마음을 좀 즐겁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서 저렇게 푸나 저는 이제 그 직업군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아이가 몸도 커지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뛰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요. 자주 뛰고요. 그리고 몸이 크니까 소리도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영국은 아파트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의 주택으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양쪽으로 두 개가 붙어 있는 집이 많아요. 따로 하나 있는 주택도 있고 붙어서 있는데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붙어 있고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경우라서 영국에서는 벽간 소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층간 소음이 아니라 벽간 소음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 뛰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 이제 다음 달에 만 10세가 되는 김한이 어린이하고 저하고 그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옆에 언니 또 달리기 하네, 말뛰기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저한테 궁금한 게 많겠죠. 그럼 저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폐라는 것에 대해서 ADHD라는 것에 대해서 뭐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이 아이 수준대로 설명을 좀 많이 듣기는 했어요. 이 아이를 이해를 시켜야지 옆집 아이가 하루에도 여러 번 뛰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아이가 시끄러워, 힘들어 하면 우리 아이도 스트레스죠. 우리 아이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저도 스트레스고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도 조절해야 되고 힘들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잡는 데에는 이해가 가장 깊기도 하고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이해시켰어요. 옆에 언니의 두뇌의 기능, 두뇌의 구조가 우리 모두가 다른데 그 언니는 이쪽으로 조금 더 깊이 있어 라고 이해를 시켜서 저희 아이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옆집 아이가 뛸 때 저도 가끔 책을 읽으면서 집중하고 있다가 우리 시계 소리 하나 꽂히면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소리에 꽂히게 되면 그 소리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살짝 스트레스가 올라오죠. 그럼 저는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바로 그게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저 아이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바꿀 수가 없다. 두 번째, 저 아이는 지금 본인이 힘든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저 아이에게 너 힘든 순간 해결하지 마 라고 말하면 되는가? 그건 안 된다. 저 아이는 이 행동을 오랫동안 할 것이다.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내가 계속 화를 내면 이건 누가 누구를 망치는 일인가? 아, 내가 나를 망치는 선택을 하고 있구나.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나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 돼요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 알아차린 대로 할 줄 모르면 우리가 어른으로 독립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바로 정서 조절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 생각하는 바에 맞게 정서를 맞추어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옆집에 지 탓이 아닌 거 알고 있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고 옆집 아이를 계속 혼자서 뒷담화하듯 혼내고 그리고 그걸 저희 아이에게 계속 보이고 이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이런 아주 작은 일들이 자기 조절력인데 바로 이것을 옆집 아이도 배우고 있고 ADHD 아이들 그리고 진단을 받았거나 받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옆집 아이는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폐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장애처럼 느끼기 때문에 빠르게 돌입합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합니다. 근데 ADHD는 장애라는 그 가장 마지막 단어가 disorder, 장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 아이를 이렇게 진단받은 사람을 일반 사람으로 보면서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ADHD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바로 저희 아이가 옆집 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뛰는 것 때문에 소리가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저 소리가 너무 무서워, 너무 시끄러워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이는 짜증을 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옆집 언니가 뛸 때 김한희 어린이가 제 옆에 있으면 이 아이가 저 소리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하려고 제가 선수를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줘요. 아, 언니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아이고, 오늘 뛰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가끔 힘들 때 너랑 나랑 막 레슬링하고 뛰고 이러면 좋잖아. 근데 언니는 저렇게 뛰는 행동, 저거 하나만이 언니를 도와줄 수 있나 봐. 근데 저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저거 못 찾으면 언니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렇지. 아우, 오늘 또 힘든 일이 많았나? 오늘 되게 오래 뛴다, 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래, 언니 힘들었나 보다. 에이, 이러면서 그냥 자기 방으로 간다든지. 근데 엄마 소리가 시끄러워. 그러면 그거 다 싸가지고 네 방 갈래? 아니면 그거 다 싸가지고 저희 가서 할래? 아니면 지금은 다른 거 할까? TV를 좀 틀어줄까?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옆에 집 언니가 뛸 때마다 우리 아이가 받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를 저는 계속 조절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 방향이 ADHD 아이들을 트라우마 상담실에서 만나던 자폐 진단을 만난 아이를, 자폐 진단 받은 아이를 만나던 달라질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양육습관 과정 여러분들 워크숍 오시는 분들 수업 다 받으시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서 받으신 모든 행동들이 빈도를 더 자주 하시고 강도를 더 높이시고 이걸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똑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ADHD 부모님들이고 자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양육습관 과정을 처음 준비할 때 ADHD 그다음에 오티즘 자폐 진단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목표로 한 거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을 목표로 한 게 맞는데 이거 방향 그대로 ADHD 아이들 코치하는 방식 그다음에 심리치료 지원하는 방식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국가에서 뭐 심리치료사분들 나오셔서 팀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진단받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라에서 6주 동안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들어가서 또 경험하고 왔죠. 어떻게 가르치나 알고 싶으니까요. 영국의 문화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 엄마들은 들어오지 못하시고요. 일반 부모님들은 들어오지 못하시고 아이 진단받았다는 결과가 의료 기록상에 있으면 그분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건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6주 동안 교육하고 연습하고 교육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양육습관은 과정하고 핵심의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연습시켜드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양육습관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그 방향이라는 거 오늘 좀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두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 10살 아이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언니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언니에게 이해하는 마음 아우 저런 두뇌라서 나는 그림 그리면서도 기분 좋아질 수 있고 노래 부르면서 좋을 수 있는데 저 언니는 뛰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생각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 아이랑 합니다. 학교에 있으면 힘든 일 있어 없어 하냐? 있대요. 근데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뛸 수 있을까? 수업 시간에 뛰고 싶은데 저렇게 뛸 수 없어도 어떡해? 저 언니 그거 다 참아야 돼? 너무 힘들겠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힘들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아이와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너는 힘들 때 뭐하니? 옆집 언니는 저렇게 뛰는 걸 하는데 너는 저게 이해는 돼? 이해는 된대요. 자기도 뛰면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림 그려도 좋고 노래 불러도 좋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 너는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좋겠다. 수업 중에 갑자기 너무 힘들면 몰래 몰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다행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본인이
엄마 맞아. 나는 다행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옆집 언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뭐 ADHD다 얘기하니까 또 한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ADHD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내가 이 직업군에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 직업군 없었어도 검색해가지고 잘 알려줬을 건데 그 두뇌가 얼마나 다 다른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얘기하게 하고 그런데 아이한테 그런 아이들을 모두 이해하게만 부담을 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 대한 너의 어려움은 뭐야? 라고 원자력이 연결되어서 다른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 그대로 자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해서 자기 마음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끝까지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어려움으로 이렇고 너는 이런 어려움으로 이렇구나. 아, 다 다른데 다 서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이런 걸 계속 교육을 받는 게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이해받는 것 같고 옆에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건 결국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타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내 마음이 아휴 어쩔 수 없지만 안 됐다. 아이고 참 힘들겠다.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결국은 나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결국은 타인에게 주는 나의 배려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에게 가장 큰 배려를 하고 선물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도 하고 타인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전부 다 넓은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인식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는 커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삶을 조절하는 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바로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과 ADHD 아이들입니다. ADHD 두뇌의 특징을 알려드릴 건데 이 특징들 때문에 이런 간단한 대화가 ADHD 진단받은 아이들하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심리치료 정도 1시간 정도 저랑 깊게 얘기를 해야 이 아이가 잠깐 중간중간에 다른 데로 또 집중이 흩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의 길이도 짧게 제가 만들어줘야 되고 짧게 자주 그런데 지루하지 않게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이 아이들이 만나면 본인이 이해받기도 하고 자기에게 계속 도움이 되니까 편안해지지요. 그래서 이 방향을 부모님들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만나본 많은 아이들이 다 힘듦이 있지만 ADHD 진단받은 아이들과 함께 사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장애로 인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정상적인 아이의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본인의 두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게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아예 장애 진단을 받아버리면 그냥 바로 새로운 삶으로 진입을 그냥 해버릴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갑갑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이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내 말을 무시하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께 제가 ADHD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우리는 공부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취미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까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연애를 어떻게 좀 잘해볼까 선물은 뭘로 줄까 뭐 이런 거 연구하고 공부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랑 함께 계속 살아야 되고요. 아이 독립시킬 때까지 부모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공부를 안 하시면 20년 동안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한번 진득하게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에는 이제 자료가 뭐 이제 한국 서적을 제가 본 지 굉장히 오래돼서 잘 못 봤지만 영어로 된 서적만큼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중에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번역해 놓은 좋은 책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분들께서 본인의 이제 글을 많이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연구 결과의 내용들을 나눌 거기 때문에 거의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권을 사셔서 읽으셔야 되는데 소설책 읽듯이 양육서 읽듯이 그렇게는 읽으시면 안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 선생님이면 내가 잠깐 스치듯 만나는데 걔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서 이 아이랑은 관계성에서 계속 그걸 조절해 나가지 않으시면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던지는 모든 걸 내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을 위해서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ADHD 치료 전문가라든지 직업인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좋고요. 부모님들이 이 서로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 건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 뭐 장애를 가져서 아프다, 아니면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지지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의 힘듦이 한 계절이 아니라 반년, 1년 이상의 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길이에요.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의 어려움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1년 이상의 일이다. 선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든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엄마들 그룹으로 들어가셔서 공감 잠깐 받으시고 이거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정보를 나누시고 그리고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거르는 눈도 있으셔야 되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걸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정보를 나누시는 것들은 이런 책이 있다더라 이런 병원이 있더라 그래서 커뮤니티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저는 영미권에 있다 보니까 아주 다행스럽게도 영어로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나서 미국에 유명하신 분들, 뭐 영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 ADHD 치료하시는 권위자분들, 심리학자들, 심리치료사분들, 정신학과 교수님들 계속 수업을 계속 많이 듣는데 50년 계획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ADHD는 정상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평생 당뇨 관리한다. 평생 나의 신체의 한 부위가 없어서 그거 없이 해야 되는 일들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발로 옷을 입고 발로 젓가락질하고 발로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신체 장애는 사실 괜찮아요. 이 기술은 한번 익히고 나면 그대로 본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데 ADHD는 사실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지지를 받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은 진짜 많이 길게 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냅다 그냥 손 놔버리지 그렇게는 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 ADHD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걸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오늘의 시간은 뭐냐면 ADHD 두뇌가 어떤 건지 제가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문 서적 같은 거 하나를 정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 혼자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전공인이 되면 전공서를 읽어도 이걸 어떻게 봐야 하고 이걸 알겠지만 근데 일반 서적을 보시는 데는 좀 힘듦이 있죠. 지도를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DHD 그룹은 반드시 커뮤니티가 평생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행동 지금 요새 코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까먹었네 하면서 다시 내가 그걸 다시 해야겠구나 이런 걸 계속 지지를 좀 받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개를 보는데 저는 논문을 보는 것보다는 그 논문들을 모두 보는 전문가, 권위자들의 책 한 권, 두꺼운 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레퍼런스로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논문을 보는 건 아주 짧아요. 아주 간단한데 그 논문들을 전부 다 보면서 평생 연구를 한 그 사람의 흐름을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년, 30년 연구한 결과로 평생 연구해 온 사람의 그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한 몇 개 봤는데 그중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ADHD는 뭐냐? 이거는 신경 생물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뇌의 어떤 부위가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특히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들으셔야 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전두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두엽 중에서도 앞부분은 전두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랑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자, 얘네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얘 두 개가 전두엽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전두엽은 조절하는 기능이고 계획하는 기능이에요.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도와주는 건 이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조절을 해주는 전달 물질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해주는 것들 이런 기능을 하는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하는 게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랑 도파민 두 개가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요 뭐 기능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뇌의 기능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시거나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약물 치료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이 하는 작용은 뭐냐면 주의력 조절을 해주고 경계,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걔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뇌를 각성을 시켜줘요. 저거 중요한 거네?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이거 시험이다. 그러면 이거 체크해야겠네? 이렇게 딱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각성을 넣어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올 때 얘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도록 최적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딱 이 최적의 수준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도파민은 뭘 하느냐? 도파민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뭘 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애들은 도파민이 안 나와요. 이걸 해도 흥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자극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요새는 재미, 뭐 도파민 뭐 시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 뭐 이렇게 보상, 야 신난다 이것만 얘기해 주지만 도파민은 또한 충동 억제를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 자제하고 잠깐 기다리게 해주는 이 역할도 도파민이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또 정보가 들어오면 저장을 하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저장을 해요. 지금 저장했다가 다음에 저번에 그랬을 게 이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거죠. 기억을 저장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ADHD 브레인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요. 이게 이 높은 수준으로 100이라는 숫자까지 올라와야 되면 100까지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기능들이 계속 방해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ADHD 아이들이 이 두뇌의 전두엽에서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이 전두엽이 이런 기능을 하더라라고 결론 지어지는 거거든요. 전두엽 옛날의 기억이랑 지금이랑 계획도 잘하고 그래 계획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전두엽이고 충동을 조절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오면 그것도 좀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정보가 오면 계획 각성도 탁 이렇게 하고 이걸 하는 거고 산만함을 줄이고 좀 집중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다음 재미없을 것 같아도 약간 동기부여를 좀 해주려고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좋대 저렇게 하면 좋대 그러면 그럴까 저럴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막 동기부여가 되고 흥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잘 안 올라오니까 ADHD 아이들이
특성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에 흥미를 못 느끼긴 하지만 자기가 흥미 꽂힌 거는 딱 꽂혀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거든요. 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특성 좀 이따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특성 들어가 보시면 자폐증하고도 비슷하고요. 트라우마 반응을 하는 거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80%가 공통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로 있으면 이게 자폐의 성향인지 이게 ADHD 때문인지 이게 트라우마 때문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 심리치료사니까 트라우마를 다루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폐 성향 때문에 오는 건지 ADHD 때문인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80%가 일치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일치하게 되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두뇌의 기능을 올리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트라우마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ADHD를 언제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도파민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도 잘 아실 건데요. 이 세 가지 공통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그 두뇌에 신경 회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들, 뇌세포라고 하는 뉴런들인데 뉴런하고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서로가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 신경전달 물질을 주고받거든요. 이렇게 그 공기 속에 막 향수 뿌리면 이렇게 분사되듯이 이렇게 주고받아요. 이렇게. 이게 주고받는 건데 얘가 나와야 돼요. 분비가 안 돼서 그 전달물질 자체가 없어서 분비가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물로서 받아야 되죠. 우리 몸에서 비타민 머시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걸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뇌에서 뭐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알아보지만 지금은 안 나오니까 그게 없어서 부작용이랄지 위험함이 크다면 빨리 그걸 응급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DHD가 되었든 트라우마가 되었든 어떤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이 지금 일상생활에 위험을 준다 하면 응급 처치를 빨리 하셔야 돼요. 응급처치는 약물치료일 겁니다. 약물치료인 거고 약물치료만으로 유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막혀 있는 거라면 나오게 해주는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정신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두뇌에서 모든 필요로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나 잘 나오게 하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게 뭡니까? 운동이잖아요. 제가 양육습관 교육 드릴 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첫 7년의 두뇌 발달은 전부 다 몸 발달이랑 등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뇌 발달을 잘 시키고 싶으시면 첫 7년 동안은 몸을 잘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두뇌 발달은 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잠이라는 건 그 모든 정신과 신체 건강의 공통인 거예요. 잠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과 함께 신체 활동을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7년의 아이들은 전부 다 잠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신체를 움직이는 시간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두뇌 발달이 일어납니다. 두뇌에서 하는 일들이 인지적인 거, 우리 똑똑하다고 얘기한 거 보통 인지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정서 조절력이 높은 것도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두뇌에서 하는 기능이니까 그래요. 정서 조절력이 좋은 것도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거, 눈과 손과 발과 이런 협응 그 동작이 잘 되는 것도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정신과 그 인지적인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 관장되는 게 머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얘를 움직이려면 신체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신체 활동을 멈추면 머리가 그럼 바보가 됩니까? 네, 그걸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두뇌의 기능이 살짝 떨어지고 있을 때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면요. 치매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치매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치료제가 없는데 지금 치매 상태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방향이 지금 치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운동이 무조건 필수고 운동을 거의 그냥 생활의 전체로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두뇌에서 어떤 신경절단 물질이 막혀서 안 나오든 뭐가 없든 그러면 잠깐 빨리 응급처치로 약물을 투여해서 이게 2차, 3차로 들여올 그 악영향을 빨리 막으셔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약물만 가지고 했다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아이가 뭐가 막혀서 안 나왔으면 막힌 것을 뚫어주는 작용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액티비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액티비티도 해줘야 되고요. 신체적인 것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들은 심리치료실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약물에만 의존하면 스스로 이 뇌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도와주는 그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ADHD가 성인일 때 발견되는 거랑 아이일 때 발견되는 게 좀 달라요. 성인일 때는 이제 뇌의 발달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가소성이라는 얘기는 없는 것이 새로 생기진 않아요. 신경가소성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뇌 가소성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지 나에게 없는 기능이 갑자기 살아나진 않아요. 그래서 내 기능이 살아있게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잘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뇌 발달이 끝났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 ADHD가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성인이 되신 분들은 약물을 계속 복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ADHD 때문에 일어나는 2차적인 정서적인 힘듦이 있고 이런 정서 조절이 안 되고 짜증나고 혹은 내가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돼라고 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심리치료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ADHD는 약물로 다루고 있지만 ADHD라는 내 몸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별개의 정서적인 내용들은 심리치료를 받으셔서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성인이 되기 전의 아이들, 그때 진단을 받고 발견을 했다면 뇌의 이 발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뇌가 아직 열려있는 때란 말이에요. 닫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는 이 상태, 아주 말랑말랑한 이 상태에 이 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야 돼요.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이 아이를 자꾸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사회성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뇌의 기능을 높여줄 수 있도록 인식력을 높이는 방식, 다른 시선으로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소근육 발달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감각통합 치료를 하기도 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로토닌, 도파민,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얘네들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어느 적정 수준이 나오고 나면 나머지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 넘쳐나는 수준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그냥 몸에 재흡수가 됩니다. 그 다시 또 나오고 적정 수준을 맞추고 또 재흡수가 돼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ADHD 브레인들은 이게 충분히 나오질 않아서 이 전두엽의 기능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전두엽에 그만큼 양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거나 그만큼까지 올라올 두뇌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ADHD 진단을 받은 그 약물은 보통 이 물질들이 재흡수돼서 사라지는 걸 막는, 그래서 재흡수 억제제를 많이 써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세로토닌이 계속 있어줘야지 행복감과 안정감이 오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세로토닌 몸 안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억제제를 씁니다. 억제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몸하고 맞나 좀 맞춰보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신경전달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조절하고 뭐 보상도 받고 그다음 집중도 하고 각성도 시켜주고 이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스트레스 반응 조절을 시켜주는 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좀 있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스트레스 조절이 같이 되는, 좀 안아주거나 공감해주거나 같이 욕해주거나 이러면 스트레스 조절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양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신력으로 해라. 정신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두뇌에서 도와주는 그 물질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사이코패스는 공감의 능력이나 이런 게 없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의 두뇌를 스캔을 해보니 이 사람은 그 기능을 하는 두뇌의 그 기능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환자다라고 판명이 돼서 감옥으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ADHD 브레인들을 이해하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충동 조절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구나.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의 두뇌에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물질들이 운 좋게도 잘 나오는 거고요. ADHD 브레인들은 그게 막힌 거예요. 그게 잘 안 나오는 거고 그게 되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겁니다. 약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작용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한 3, 40년 동안 연구가 계속되고 거기에 맞는 약물도 많이 이제 발달이 됐어요. 예전의 약물의 문제점은 뭐였다고 그 ADHD 그 치료 권위자이신 그 전문가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의견을 나눠주시고 수업을 하시냐면 옛날에는 ADHD 약물이 안정제였다고 합니다. 안정제. 가라앉혀주는. 그래서 ADHD 약물을 먹으면 애들이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좀비 같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의 약물은 과잉 행동을 잡는 걸 많이 했던 거예요. ADHD 세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된다, 과잉 행동을 한다, 그리고 충동성이 조절이 안 된다. 지금 이 세 가지가 ADHD 진단의 가장 큰 특징의 기준이거든요. 요중에 과잉 행동에 대한 진정제를 놨기 때문에 이 아이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더 안 되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집중력 저하를 선택해야 되나? 과잉 행동을 선택해야 되나? 그래서 과잉 행동이 더 어려움 많이 보이니까 과잉 행동을 잡기 위해서 진정제를 투여했는데요. 지금의 연구 결과는요. 진정제를 놓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약물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의 ADHD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과잉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ADHD를 어떻게 정의 내릴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 멈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브레이크가 없는 두뇌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하나 꽂히면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할 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 멈추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힘이 굉장히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달리는 자전거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빡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두 손을 꽉 쥐어야 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에 내가 각성이 올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극제를 줍니다. 자극제를 줘서 자극을 올려서 집중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집중력으로 조절, 멈추는 능력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의 약물은 진정제였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자극제를 준다는 거. 그래서 자극제도 시간이 짧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시면서 오은영 박사님 만나시는 분들 중에 ADHD 있을 건데 그중에 뭐 하루에 여러 번 먹는 분도 있고 하루에 몇 번 짧게 먹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약물은 3시간, 6시간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6시간, 10시간짜리인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게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순간에 이 아이가 짜증을 볼 수도 있고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어제는 잘하더니 지금은 또 못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시면 약물의 시간에 따라서 아이의 이 두뇌의 기능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ADHD 아이들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한 번 가르쳐줬다고 해서 너 어제 엄마가 알려줬잖아. 아빠가 알려줬잖아. 왜 이렇게 안 돼? 숙제 정리하는 거 알려줬잖아. 방 정리하는 거 알려줬잖아.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학습으로 되는 수준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공부하고 나서 이게 기억이 계속 남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DHD 브레인을 잘 이해하시는 게 바로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전문가처럼 치료자처럼 남의 집 엄마 아빠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ADHD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은 부모로 존재하시는 건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50년 계획이라고 한다. 평생 관리하는 당뇨 같은 병이라던데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인내심과 사랑은 부모의 자세에서 가져오시고요. 나머지 이 아이랑 1대1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시는 건 직업인으로 오셔야 되고 직업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ADHD는 코치를 고용하는데 코치들은 그 클라이언트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인데 또 기억 못하세요? 짜증납니다. 왜 그러세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직업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ADHD 특성이 어떤가 이제 크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충동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그거를 해주는 두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약물을 먹으라는 거고 그래서 이 권위자들이 하는 말은 지금은 ADHD 약을 먹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보다 ADHD 진단을 받았는데 그 두뇌로 판명이 났는데 약을 먹지 않고 놔두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단 여기에 기준이 있죠.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됩니까? ADHD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ADHD 특성이 보여도 ADHD로 진단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도 남겨드렸지만 이쪽에 이제 연구하시는 연구자 한 분이 유튜브나 테드토크나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미국의 ADHD 진단받은 사람 중에 진짜 ADHD 두뇌는 3%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ADHD가 아니다. 자폐이거나 그냥 자기 조절력을 못 배운 아이들이거나 혹은 트라우마 반응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었는데 뭐가 안 맞아요. 그럼 ADHD가 아닐 수도 있고 맞는 약물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자, ADHD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ADHD 집중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H 충동성이 높고 과행동이 높고 충동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강약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뭘 선택할까 취사 선택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흥미일 때 꽂히고요. 자기 흥미 아니면 동기부여를 어떻게 올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을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이 아이의 이 행동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지금 이거 숙제를 안 하고 시험 준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시험 준비하고 뭐 이렇게 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지 이 두 개를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ADHD는 이런 겁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왜 안 하지? 이 아이가 게으른 건가? 너 지금 중요한 걸 모르는 거니? 왜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걸 많이 싸우시는데 ADHD 브레인은 what이 아니라 how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뭘 해야 되는지 what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해야 되고 참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what은 아는데요. 유튜브를 2시간 보면 안 되고 20분을 졸아야 되고 다 아는데요. how 어떻게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두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는 거예요? 어떻게를 모르는 어려움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DHD 브레인을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아이가 어려 보여서 애기니까 도와주는데 중학생 딱 되고 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수영 가르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수영 가르칠 때 보통 물에 그냥 던져놓으면 수영 알아서 배워온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ADHD 아이들은 이 개념으로 가르치시면 그냥 이 아이는 수영하든지 가라앉든지 결정해 라고 하지만 ADHD 브레인은 다 가라앉습니다. 어떻게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고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걸 자주자주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기억력에 관여하고 계획에 관여하는 이 전전두엽, 이 작업 기능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없나 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을 브레인은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뭐가 되냐면 보통 두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있으면 그거를 실수 삼아서 미래엔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해요. 실수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ADHD 아이들은 이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현재의 과학에 집중해요. 그래서 과거의 일들로 지금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성년지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성공하고 편하려면 지금 뭘 해야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미래도 없어요. 지금에 아주 과몰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저 앞에 폭포수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지금 요 폭포수 위에서 배를 띄워서 배 타면서 이야 신난다 라고 하는 게 ADHD예요. 저 앞에 미래가 뭐가 올지 알았지만 금방 끝나요. 자, ADHD는 바로 미래랑 과거가 없이 현재. 참 좋은 거기도 하죠. 현재에 집중하면서 현재를 사는 거 되게 좋은 건데 현재를 사는 동안에 계획이 잘 안 되고 조절이 잘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ADHD는 과거와 미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자주자주 말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ADHD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세 가지 바퀴가 없는 자전거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는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거. 방해하는 걸 막아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심지어 이게 뭐냐면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얘기를 막 듣고 있다가
문 밖에서 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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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이 자극을 보통 두뇌는 얘를 떨어뜨리고 선생님 목소리에 집중이 돼요. 그런데 ADHD는 이것도 100이고 이것도 100이에요. 그래서 너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쟤를 보고 그래서 여기 집중이 안 됩니다. 취사 선택이 안 돼요. 이게 이 브레인의 특징이에요. 배경으로 존재하는 소리들이 있고 중심 무대로 존재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너무 방해를 많이 받아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브레이크가 안 되냐면 지금 잠깐 이거 하는 거 좀 이따 하자 옆으로 밀어두는 게 안 돼요. 지금 이게 보이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저걸 하러 갔는데 저게 보여서 저걸 하다가 요걸 하러 왔는데 이게 보여서 이걸 하다가 하루 종일 정신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방해받는 것, 옆으로 밀어두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한 행동을 멈추는 브레이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대화 능력이 안 되고 과집중하거나 집중이 아예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과한 자극 추구를 원해요. 과하게 들어가고 그다음 아예 작은 것들에는 반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자극제를 자꾸 투입받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과행동으로 과집중을 하긴 하지만 다른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자극제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를 위해서 자극제를 약물로서 복용을 받는 겁니다. 이 자극제를 받아야 얘가 충동을 조절하는 이 힘도 받는다는 거. 요것 때문에 약을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ADHD 브레인들은 우리가 이 전전두엽에 있는 이 작업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기 메모리 같은 작업을 합니다. 뭐냐면 미래와 과거와 길게 하는 작업이 안 돼요. 아주 단기 메모리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면 그냥 램 메모리입니다. 1테라 이렇게 있다면 ADHD 브레인은요. 하드 디스크가 넓은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기억하는 이 메모리 디스크가 넓은 게 아니라 잠깐 단기 메모리, 램 메모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억력이 짧아요. 그 집중력도 짧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50분 수업이 힘들 수도 있어요. 1대1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ADHD 아이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때는 정말 자주자주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독립할 때까지예요. 물론 중고등학생 되면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것들이 느리긴 하지만 두뇌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ADHD 진단받은 아이들의 이 ADHD 브레인들은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보통 3, 4년 낮은 나이로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15살이면 12살 아이의 행동과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지적 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능이 너무 느린 거예요. 굉장히 지연돼서 나오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ADHD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장기전이에요. 장기전이고 자주자주 얘기해줘야 되고 감정 조절해가면서 얘기해줘야 되고 나는 지겨워 죽겠지만 그것도 조절하는 거를 얘는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민감하게 자극 주면 또 막 터지고 이러니까 20년 동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ADHD 아이들과 함께 사시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이걸 푸는 작업이 없으면 본인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ADHD 진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리를 못한다는 거죠. 예, 정리를 못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조금 배우기는 하는데 정리 안 돼요. 근데 정리는요. 이게 배우는 기능이다. 사실 정리는 서포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는 못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이 직업 하기 전에 봤던 EBS의 다큐멘터리가 ADHD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버드 교수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ADHD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교수실이 난장판이었어요. 종이가 완전 난장판.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다 찾아내요. 자기 건 자기가 다 찾아내고요. 본인은 이게 정리가 되면 불안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됐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이 정리하는 거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라고까지 얘기돼요. 흑백으로 딱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게. 수영장에 그냥 던져놓고 수영하든지 가라앉든지 해. 이러면 ADHD 브레인들은 그냥 다 가라앉는다는 걸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얘가 천천히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3, 4년 늦을 건데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나가거나 자기만의 방식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ADHD 진단받은 아이들 방에 어른들이 들어가시면 괴로워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싸워도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걸 죽기 직전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하신 거죠. 예. 자, 그리고 ADHD 아이들 혼잣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면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 리액팅을 계속 하는데, 자,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이랑 경험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면요, 이걸 할까 말까 조절을 해요. 이걸 우리는 사회성이라 그래요. 근데 ADHD 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 충동성과 제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집중력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냥 다 얘기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생각을 그냥 입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충동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회성이 없다. 쟤는 할 말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쟤는 말해야 될 때 계속 하더라. 이런 것들이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장치가 없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회관계가 계속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나서 이제 2차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친구가 없고요. 외롭고요. 저를 이상하게 보고요. 저는 외롭고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ADHD 브레인을 어떻게 도와주는 사회적 기술을 도와주는 훈련을 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본인을 보는 시선, 자존감이랄지 그다음 우울증이랄지 저 ADHD는 불안해요. 약을 뭐 까먹을까 봐 불안해요. 약물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요. 이런 불안이라든지 이렇게 2차적, 3차적으로 나오는 이런 심리 치료적인 문제들을 제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의사 선생님에게 약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약물이 잘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심리 치료사적인 역할을 부모로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정보를 알려 오시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거,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이거를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걸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ADHD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진단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불안증 받고 우울증 받고 대인기피 받고 뭐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그럼 심리치료에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고 말하자라는 걸 계속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요. 다 줘요.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얘 또 까먹었겠네. 작업 기능 없어서 램 메모리라서 알았어. 또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ADHD는 코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 못하실 때 코치를 고용하는 거 이런 거고요. 고용을 못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감각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시간 감각이 이 아이들은요 모든 것이 그냥 평생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감각이 일반인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3시간 너 3시간 동안 이거 하면 어떡해? 엄마 나 이거 3시간 줄 몰랐는데 한 1시간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많고요. 또 남들이 볼 때는 좀 빨랑빨랑 하시는데 평생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DHD 그 진단받은 아이들이 수면이랑 숙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숙제를 끝내고자 하는데 보통 3시간이면 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계속 합니다. 방해를 받으니까 다시 집중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전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또 집중해 또 예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계속 방해받아서 집중 조금 하고 안 되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학업 성취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러면 숙제 안 하면 점수 깎이죠. 이거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치죠. 그러면 잠을 안 자요. 이거 될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잠을 안 잡니다. 그럼 잠을 안 자게 되면 이 두뇌는 망가져요. 말씀드렸죠. 두뇌 발달은 잠이랑 운동, 신체를 움직이는 거랑 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면이냐 숙제냐 이거 진짜 선택하셔야 되고요. 어떤 그 ADHD 코치나 어떤 그룹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일주일에 숙제 하나는 우리 절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을 계속 깊이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어느 요일의 숙제는 우리가 못한다는 걸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감과 이해와 설득과 이런 게 모든 게 계속 돼야 되니까 ADHD 아이들과 계속 일상을 마주하시는 부모님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감각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수면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면 수면, 그 불면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가장 드러나는 게 식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ADHD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언제나 간식을 챙겨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가 되면 이거 먹어야 돼. 배가 안 고파도 먹어야 돼. 아주 작은 이런 영양바 같은 거 이런 거 꼭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나의 두뇌니 뭔가를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본인이 쉬쉬한다고 될 게 아니고 그냥 먹어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본인의 두뇌가 모든 인간의 두뇌는 다 다르다. 그 어떤 두뇌는 예술을 잘하고 어떤 두뇌는 수학을 잘하고 그런 것처럼 너도 그냥 그런 것뿐이야. 이렇게 좀 정상화 시켜주면서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배가 안 고파도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너 배 쭉 안 고플 거야. 근데 그러면 몸이 망가져.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DHD는 사실이랑 감정이랑 분리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통체증이 생기면 우리는 20분 정도 늦을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가거나 혹은 교통체증이 때문에 내가 20분 늦겠네 그러면 20분 늦는 것 때문에 화를 계속 내는 분도 있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래 20분 동안 음악이나 듣지 하면서 그 시간을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면서 풀잖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과 감정이랑 분리가 잘 안 되고 사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잘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좀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술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코칭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게 ADHD 진단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되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브레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말고 자세하게 정말 많이 하죠. 이제 직업인으로 한 몇 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ADHD 브레인의 진단을 받으면 중요한 건 뭔가?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뇌가 말랑말랑 할 때 그 신경전달 물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심리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 약물을 그 두뇌에 집어넣어줘서 개가 없음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된다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되고 뭘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책 한 권 잘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고 그게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교육을 계속 받으시거나 뭐 생각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참 들기는 합니다. 그 트라우마 심리치료실에서 자폐 아이들도 만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ADHD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번아웃이 많아요. 너무 지속적인 지원이고 했던 말 계속해야 되고요. 할 때마다 계속 나는 짜증나지만 애는 이해 못하니까 또 그걸 조절하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ADHD 아이들과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생을 잘 이끌어내고 계시다 그러면 거의 그냥 도가 엄청 높은 수행의 경지가 엄청 높은 분이라고 저는 여길 것 같아요. 질문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 6세 아이 약물 치료 이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2달 넘게 약 복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고 할 만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알려드렸는데, ADHD 그 미국에서 이제 치료사로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그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약물은 ADHD는 먹으면 바로 표가 나야 된대요. 이걸 일주일씩 기다릴 게 아니고 바로바로 표가 나야 되고, 그게 안 맞으면 나랑 안 맞으니까 다른 약으로 빨리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이 몸이 적응하는데 한 달, 2달 좀 오래
약물에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약을 찾는 작업을 해보시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약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면 아 그러면 이 몸에 적응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셔서 그 약물을 복용할 때마다 아이가 어떻게 표현하고 아이 행동이 어떤지 기록을 좀 해두셔야 돼요. 기록을 해두시고 나서 이걸 다 바꿔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불편함이랄지 혹은 조금이라도 개선이 보였던 그 약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좀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똑똑한 아이고 유치원 영어 유치원 안 다녀도 자유롭게 영어로 얘기를 하고 뭐 미국 학교도 뭐 무리 없이 들어가고 그런데 똘똘한 아이인데 신기하게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다. ADHD 브레인들이요 내 흥미와 나한테만 계속 집중이 돼요. 여기에만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사고를 전환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건 배워서 사회적 기술 코칭을 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언제 바뀌어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뀌어라는 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부모와의 이야기 나누는 진짜 그야말로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이거 해, 저거 해, 정리해, 아니 위에 거 밑에 거 나눠. ADHD 아이들한테 그 지침을 주실 땐 간단해야 돼요. 왜냐면 길게 기억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자, 헌 옷은 밑에, 새 옷은 위에. 아니면 쓰던 거는 아래에, 앉은 건 위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이게 양육습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하는 방향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양육습관 워크숍 마치시면 제가 이거를 더 강도 깊게, 더 세세하게, 더 자주자주 해야 되는 게 ADHD 자폐증 아이들과 사는 부모들이 해야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자주자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칭만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사회인으로 살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잘 나누셔야 되고 대화의 방향들을 잘 배우셔야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상담사들이 해주는 방향으로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자기 인식력을 높이는 걸 계속 하셔야 상대방의 입장도 높이는 그 훈련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과 사는 부모님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코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상담사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하는데 버릇없는 아이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고 얘기도 하죠. 상대방 기분이 어떨지 설명을 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무리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동 조절을 못해서이기도 하고 ADHD 아이들이 사회적 단서를 잘 못 받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회적 단서가 뭔가요? 눈치를 얘기합니다. 눈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건 자폐 아이들도 마찬가지, ADHD 애들도 마찬가지, 트라우마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트라우마 애들은 왜 눈치가 없는가? 혹은 다른 사인으로 오해를 하는가? 이건 트라우마를 경험한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때 가졌던 해석과 그때 느꼈던 주변의 환경들로 전부 다 굉장히 과도하게 경계심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비슷한 목소리를 내거나 비슷한 표정만 내도 바로 그 결과로 빠르게 확대 해석이 돼서 상대방이 하는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그 단서를 오해하기도 쉽고 되게 과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세 그룹이 보이는 양상들이 비슷한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ADHD 아이들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ADHD 아이들이 한 기능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가 다른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보편적으로 나누는 교육적 방향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개인의 고유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특성을 발견해 주세요. 옆에 아이랑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내용, 보편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ADHD 아이들에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이가 진단을 받았던 안 받았던 사실 가장 위로 올라가 보면 어른이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교육의 방향은 사실 다 똑같다고 말씀드려요. 신경학적으로 특별함이 있든 없든 사실은 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사실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ADHD 아이들 똑똑함, 자기만의 분야가 있어요. 자기만 분야가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중에 ADHD 약물 계속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이 이거 못해서 뭐 해 먹고 살겠어?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ADHD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사라지게 될 걸 걱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DHD는 그냥 이 별개로 하나를 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 아이가 타고난 것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가 ADHD 얘가 영향을 미칠까 봐 얘를 좀 조절해 줘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똑똑함이랑 그다음에 사회적 민감도로서 지능이 높은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적인 능력 높은 애들이 있어요. 학업 능력 높고요. 언어 능력 높고요. 굉장히 많아요. 자폐도 마찬가지죠. 자폐도 굉장히 똑똑한 자폐 있잖아요. 얘네들 굉장히 말도 잘하고 그런데요. 사회적이고 정서적으로 발달은 별개예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인지적으로 높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 우리 마음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멘탈라이제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라는 이 발달의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도 그래요. 제가 만나는 아이 중에 괜찮은데 그것만 안 되네? 그럼 그것만 좀 도와주는 역할로 해서 이 아이를 상담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트라우마로 인한 요 바위덩어리 걷어낸 뒤에 그 기능을 다시 올라오게 제가 도와주는 작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이들한테, ADHD 아이들한테 추상적이고 뭐 뭉뚱그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억력도 요 한시적으로 짧은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체적이고 간단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주자주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보를 받는 그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그룹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질문보다 선생님이 너한테 그 말 들으면 선생님 표정을 어떻게 지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표정 이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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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들. 이런 건 이제 심리 치료사들이 하는 방향인데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을 좀 배우셔야 돼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저 사람 어떤 생각할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너는 어때? 이런 거 설명 잘 못해요. 그래서 감정 제가 되게 이용을 되게 많이 하는 이제 좋은 감정 표정이 아주 세세하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화나는 것도 한 여러 가지로 화나는 표정이고 행복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뭐 여러 개 부끄러운 표정이 있고 근데 이게 뉘앙스가 다 다르거든요. 요거 그림 카드 가지고 초등생들은 고르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이해받았다, 내가 뭔지 알겠다, 뭐 이러면서 자기 감정 인식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 카드나 뭐 단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ADHD 아이들이나 나이대가 어린 아이들은 말로 하는 건 잘 안 돼요. 추상적이니까 여전히. 그래서 그림 카드 하거나 표정으로 얘기하거나 뭐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너의 기분은 뭐 어떤 수준이야? 막 펀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 아니고 그냥 야 이런 수준이 아니면 뭐 이러니 뭐 이런 수준이야 뭐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습관에 오셨을 때는 그런 연습들을 아주 그냥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하죠. 근데 ADHD 그룹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연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ADHD 상황에 놓인 아이들 전부 다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 리허설하고 피드백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어땠고 이런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ADHD 아이들은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수영하든지 가라앉든지 그럼 가라앉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느리게 배울 거고 그 동안에 친구들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 이 아이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면 리허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사들이 해주는 겁니다.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거에서 이제 코칭의 기능으로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 중에도 한 명 이제 트라우마 사건 다 정리했고 걔 때문에 오는 지루함이나 지겨움이나 분노나 이런 건 다 정리했어요. 이거 다 프로세싱 했는데도 이 행동이 계속 나아지지 않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보니까 이 아이들은 사회적 기술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이제 제가 보냅니다. 이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고 보도 선생님들 전달하고 그다음에 보도 역할해 주시는 선생님들 전달해서 이 아이를 계속 이 작업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웨이팅이 없으면 제가 그 아이를 계속 이제 사회적 기술까지 연습시켜서 보내고요. 이걸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언제 바뀌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럴 수도 있어 라고 피드백 주시고 아이는 이해 못해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런 느낌이 들어? 왜?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이거 자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는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대신에 선생님은 우리 반에 얼마나 오래오래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말이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계속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DHD 아이들에게 멈추고 생각하기 연습. 이거는 정말 좀 노이로제 걸릴 정도이긴 한데 이거 아이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이로제 걸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화내면서 가르치시면 안 돼요. 말하기 전에 멈추는 거.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말하면 상대방 어떻게 느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받고 궁금해하는 거. 이 순간에 멈추죠. 그래서 엄마 아빠랑 미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혹은 내가 오늘 얘를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얘가 이런 행동했다. 거기서 가르치면 못 배워요. 집에 와서 가르치셔야 돼요. 아까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게 바로 말하면 상대방 기분 나쁠 수 있거든. 그게 왜 기분 나빠? 사람은 다 다르잖아. 근데 그 사람 기분 나쁠 수 있고 엄마도 약간 기분 나쁠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말에서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너 배워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바꾸는 방법도 하셔야 되는데 자 말하기 전에 생각 먼저 하고 내가 이 말 할까 말까 그 작업을 하기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말을 심지어 하더라도 그 말을 하더라도 멈추는 자꾸 제어하고 멈추고 브레이크를 잡는 이 연습을 편안하게 자꾸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두뇌 속에서 멈추고 그 비슷한 방향의 그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게 하는 그 회로들이 계속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이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딸아이가 있는데 본인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정해버리면 주위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길에서 담배 피거나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극도의 흥분을 하게 된다. 근데 이해되시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트레스 조절에 관여해야 되는 호르몬이 안 나와주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ADHD들은 정말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요. 현재가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몰두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보편적인 수준의 교육은 자기하고는 안 맞을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거 왜 공부해야 되지?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ADHD 아이의 엄마라면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뭘까를 찾아줘야 된다는 걸 ADHD 아이들의 부모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반드시 그걸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 해야 되는 직업 어디 뭐 대기업 들어가라 뭐 이거 해라 공무원이 좋다 뭐 이게 저는 그거 절대 안 할 겁니다. ADHD 브레인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찾아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올려줘야 되지 그걸 하지 않으면요. ADHD 아이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자존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꾸 실패가 많으니까 불안증 굉장히 많고 그다음 우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고가 좁아지는 경우도 ADHD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ADHD 진단받은 아이들이 보이는 양상은 맞지만 ADHD 진단을 안 받아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훈련을 못 받았거나 그런 게 나의 부모에게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지 못했다. 경험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아서 그런 방향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와 딱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극도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나는 누구를 이해해준다는 게 절대 불가능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싹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는 왜 예민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너무 서글픕니다. 힘듭니다. 이런 본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을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지 예민하게 판명되고 그냥 예민함으로 드러난 이 뇌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뇌랑 자꾸 싸우시는 건 평생 쓸데없는 전쟁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건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ADHD 아이들은 융통성이 부족하다. 한 길이에요. 외길이고 자기 거고 여기밖에 모르고 주변에 과거와 미래 이것도 연결이 안 돼. 무슨 융통성이 어디 있겠어요? 융통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규칙대로 게임 안 하면 뒤집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기 규칙 바꾸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만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만 정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러면 과도하게 반응해요. 여기 지금 여기 이 룰 이거 말고 다른 것들 아 저 사람이 원하면 그래 그렇게도 좀 조절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감정 조절 어려움은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ADHD 아이들에게 선생님 명상하면 좋을까요? 명상은요 그때그때마다 감정 후후 조절하는 이게 그냥 잠깐 응급치료 들어가는 그냥 약 한 개 먹고 끝나는 이런 수준으로 필요하지 ADHD 진단 받은 아이들이 명상을 하는 게 ADHD의 모든 어려움들을 커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정 조절을 순간순간들에 살짝 낮춰주는 걸로 명상이 되는 거지 명상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뭔가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다루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감정 교육 받는 그런 행동들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셔야 돼요. ADHD 아이들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그다음에 멈추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시중에 많이 놔두는 그런 그 전략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간단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걸 안 하고 뭔가 명약, 특효약을 찾아다니시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되는 브레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꼬맹이 때부터 인간의 최초의 꼬맹이가 아주 작은 손가락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뭐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들듯이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자꾸 심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랑 대화다운 대화를 진짜 나누셔야 돼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재밌었어? 뭐였어? 이게 아니라 차 한 잔 놓고 스낵 하나 놓고 떡볶이 먹으면서 10분, 20분 동안 깊이 있게 오늘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야 리허설도 할 거고 피드백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얘기한 걸 잘 들어주고 나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왜 담배를 피우고 있을까? 담배 피우는 게 좋은가? 냄새 나는데. 그치? 그럼 얘가 그래 냄새 나는데 왜 피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 보면 진짜 화가 나 미칠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계속 얘기를 들어주셔야 다른 사람의 관점이 살짝 들릴 거예요. 근데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건 없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저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딸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 듯 하는데 친구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래서 좀 힘들다. 자, 이거는 ADHD일 수도 있고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대화가 필요해요. 뭐냐면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친구는 뭐 이런 거 밥도 많이 먹고 같이 먹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친구인데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뭔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이런 일 저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부모님들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볼 땐 너 친구도 많고 우리 집에 얘 친한 친구가 2명, 3명 이렇게 맨날 오고 있는데 얘는 맨날 난 친구가 없어. 난 절친이 없어. 나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 계속 이러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러거든요. 자, 이해가 안 돼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갈라졌잖아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한 편을 먹고 힘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뭐 너는 내가 볼 때는 얘랑 내한도 있는데 걔네들하고는 친구란 느낌이 안 드는 거구나. 너가 생각할 때 친구 기준이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 깊은 얘기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셔야 이 아이가 깊은 대화 속에서 자꾸 깊이 있게 타인의 시선을 자꾸 생각해보는 그 머리의 기능을 짜내잖아요. 이러면서 발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표면적인 관계랑 정서적 친밀감 이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표면적 관계 볼 때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정서적으로 친밀감에 자기만의 특이한 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겉으로는 잘 지내지만 속으로는 뭔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누셔야 되고 인지적으로 과민함 이런 것 때문에 관계 어려움 많이 겪죠. ADHD를 옳고 그름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벗어나면 비난하고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해버리고 그래서 친구가 상처받고 그러니까 또 뭐 잘 지내긴 하지만 내가 말만 하면 뭐 애들이 갈라지니까 나는 뭐 말을 못 하겠어서 그래서 잘 지내고는 있지만 내 깊은 말은 못해. 나는 ADHD라서 멈추고 생각하고 말하 그랬는데 나는 멈추고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친한 친구가 없죠. 자기 말을 다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 이제 질문으로 좀 주셨었는데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ADHD 브레인이라는 상태가 있다는 거구나.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ADHD 때문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 경험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 왜냐면 그 보이는 증상이 80%가 다 똑같기 때문이다. ADHD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른들의 행동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연구 같은 거는 6주에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막 연습하시고 오셔서 또 얘기 나누시고 이러는데 6주 배우고 나면 1년 뒤에 또 힘들지 않겠어요? 정서적인 지지 그룹이 계속 있어야 되고 우리들도 계속 까먹지 않나요? 저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자주자주 듣고 자주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내 아이를 위해서 장기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좀 진득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고, ADHD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폐 스펙트럼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체 장애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ADHD 아이가 약 먹고 입맛이 없다고 한다. 그쵸? 식욕 떨어지기 때문에 약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되죠. 약을 먹지 않아서 받게 되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약물 복용 시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불면증이 온다 이러면 잠자기 직전에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약물을 복용하는 걸로 계속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맞추셔야 되지, 본인이 스스로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 그만둘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보다 ADHD 부작용을 훨씬 더 생각하셔야 돼요. 성인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물을 꼭 복용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ADHD 브레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양육습관 워크숍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배우신 분들은 좀 비슷한 게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제 그분들 5월달, 6월달에 양육습관 워크숍 클래스도 열립니다. 네, 그때 좀 형태가 좀 바뀔 거예요. 그래, 형태가 좀 바뀔 거고, 그리고 4월달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 가니까 3주 동안 한국에 가는 동안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우는 거 이런 것들 할 건데, 그때 오실 분들은 블로그에 제가 뭐 이번 주 중으로 공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근데 이게 다 서울이에요. 너무 죄송한데 다 서울에서 두 번 열리는데 둘 다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 인원 제한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링크 드리면 이제 빠르게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ADHD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답이 드리고요. 공통되는 질문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뭐 영상으로 짧게 이제 보내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컨설팅이나 코칭 필요하시다고 지금 연락 주신 분이 계신데 지금 제가 학교 공부도 그렇지만 나머지 개인 코칭에도 이렇게 저기 뭐죠? 저기 시간대 상담 시간대가 거의 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응급의 경우가 있어서 제가 주말까지도 할애하고 있는 가정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기가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좀 어쨌든 연락은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시간대가 맞으면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받는 대로 이제 뭐 코칭을 잡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으니까 카톡으로 잘 많이 이용해 보시고 질문도 좀 올리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본이 90분이라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해도 1시간 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론만 1시간 하든지 아니면 실제만 1시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오랜 시간 자리 머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주무셔야 됩니다. 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실 테니까 이 화면이 꺼지면 스트레칭을 천천히 긴 호흡, 큰 호흡으로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큰 호흡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꼭 하시고요. 스트레칭 꼭 하시고 주무시기 전이니까 물을 반 잔 정도만 천천히 드시고 호흡 정도 10번 정도 하신 뒤에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깊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끄겠습니다. 네.